이제 미이행 쌍무계약 그것에 관한 건데, 미이행 쌍무계약.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게 4-16 부분이죠. 4-16. 335조 이하에서 이제 미이행 쌍무계약, 우리가 쌍방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것을 완결을 못 진 상태에서 들어버렸잖아요. 한쪽이 이행 못한 경우에 대한 처리는 그 앞에서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보려는 건 쌍방이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 들어온 거예요. 파산 상태로.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파산 절차는 사실은 고가 아니라 백해서 원위치 시키는 게 기본 발상이고, 회생 절차는 여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뭔가 살려나가려니까 회생 절차는 그쪽에 가깝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백하는 것보다. 그런 상태에서 해서 기본 입장을 잡고 파산관제 그쪽에는 이제 관리인한테 이제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주니까 고 할 건지 백 할 건지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건지 해제할 건지 선택권을 줘요. 그쪽서도 주고. 그다음에 반대편에서도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이런 권능을 주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보면 그것에 대한 저번 시간 봤는데, 둘 다 미하려 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채무자는 못했고 파산당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했으면 상대방은 자기는 지금 돈을 못 받는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 파산 채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채무자는 지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행 못한 부분이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파산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파산이 선고되면서. 그 다음에 채무자는 오히려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이행시켜서 파산재단으로 속하게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행은 안 됐지만 파산 선고 직전에 이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되죠. 바로 직전에 이행됐으면 파산재단, 그러면서 파산 선고되면 파산재단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파산관제인이 너 이행 안 된 것을 이행해라 라고 해서 이행된 것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가 두 번째 얘기죠. 그럼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양쪽이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335조가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청구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선택권을 갖고, 상대방은 가타부타 어떤 걸 할래? 라고 확답을 해라 라는 채우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산 절차는 회생 절차와 달리 이런 똑같은 그게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뭐야? 파산 절차는 백하는 것을 기본 틀로 생각해 보면 되고, 회생 절차는 가는 거니까. 파산 절차는 백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백하는 거니까 이행이라는 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은 조금 더 이례적인 거고 백이 기본 틀이라는 거죠. 파산은. 회생은 뭐가 더 기본 틀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행을 청구하는 게 기본 틀이고 백하는 게 이례적이에요. 같은 선택권을 갖고 있어도. 그게 무슨 차이로 나타나느냐. 파산 절차에서는 이행을 선택하면 누가 한번 관여를 해주냐면 봐줘야 되냐면 법원이 봐줘야 돼. 이례적인 거잖아요. 백하는 것보다는 가겠다는 게 이례적인 거니까 법원이 한번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을 택했을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그럼 질문 던져볼게. 회생 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어디 쪽에 있겠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회생 절차에서 이 선택권까지 주는 것까지 똑같고 한데 어디에다가 허가를 걸어놨겠어요? 회생 절차는 가는 게 더 기본 틀이고 백이 예외적인 것에 선택이 되니까 백에다가 예외적으로 할 때 법원이 허가를 걸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해제할 때 법원의 허가가 걸려 있어요. 회생 절차. 파산 절차는 오히려 백하는 것을 기본 틀로 생각하고 있고, 가겠다면 왜 가느냐?
하고서 법원이 한번 컨트롤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백하는 것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가겠다면, 이행을 청구하겠다면 법원이 한번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생 절차하고 지금 계속 또 비교해 보면서 보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 등이 이제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거고, 최근 요새 뉴스거리 한번, 이건 우리 지금 공부한 범인가? 이것도 9월 29일인데. 이 경우는 그거네. 조금 있네. 회생 절차에서의 그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355조에 대칭되는 게 119조라고 그랬죠. 뭐냐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파산이 선고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회생 절차는 선고됐다고 안 하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또 파산 선고,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이렇게 안 해. 또 용어가. 근데 그것도 통일시켜야 돼. 파산은 그냥 선고라고. 일본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파산권 그냥 놔두고 회생 절차만 바꿨는데 일본은 파산 선고라고 했던 말을 파산 개시 결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통일시켜 놨는데 우리는 이쪽은 그렇게 뻔 땄는데 파산 선고는 그냥 놔뒀어. 그러니까 둘 다 선고였다가 개시 결정 이런 표현으로 가려면 둘 다 가야 되는데 하나는 갔어. 그쪽 회생 절차 하면서는 이쪽은 그냥 과거 그대로 써. 그래서 뭐 같은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조문상의 용어는 파산은 선고됐다고 해. 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하고. 파산도 결정은 결정이지. 파산 결정이 선고된 거지. 여기서는 관리인이란 말을 쓰지. 파산관제인 대신 비교해보면 관리인에게 쌍방 미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건 사람은 회생 절차는 이 사람 입장은 뭐가 못마땅한 거겠어.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해제를 해버리고서 백이 되니까 못마땅해서 간 거야. 이런 규정이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냐. 회생 절차라는 건 살려나가는 거니까 계약을 고를 해야지 왜 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라고 싸웠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한 거고, 기본적인 내가 올리면서 잠깐 봤는데 봐봐. 그런 상황이야. 그 119조가 335조하고 매칭되는 조문인데 이게 해제하는 게 회생 절차에서 계약 해제권을 준 게, 관리인이 계약 해제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뭐 하여튼 그다음에 뭐 하여튼 회생 절차에서의 해제는 하여튼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불만스러워서 그 부분을 건 거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문제이다라고 그런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틀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개개의 이제 법률 관계가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의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완결이 양쪽이 됐다든지 어느 한쪽이 완결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쌍방이 다 완결이 못 본 미이행 쌍무계약이 된 게 335조 선택권의 틀인데, 이 중에 이제 민법,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조문이 있어요. 민법 보면 임대차에서도 하나 조문이 있어요. 민법. 도급계약에도 민법에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게 미이행으로 오면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335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민법이 쑥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씩 조문을 걸고 있는 게 임대차, 도급, 고용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세 번째 문제는 도급에 관한 설문이고,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이거 다 하지 않고 또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그때 요거는 이제 놔뒀는데, 임대차에 가보면 여러분이 민법 채권법에 임대차에 가보면 민법 637조에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택권을 행사한다. 고할지 해제할지 이행을 청구할지 하는데 민법 637조가 파산관제인이 해제한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도산법의 얘기인데 임대인 즉 상대방이 임차인이 파산했으니까 임대인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도 계약의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기간이 지나야 임대차가 끝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손해 입었다고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봐봐.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는 우리가 335조 선택권을 준 이 조문은 날라가야 되느냐? 335조가 날라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이런 조문이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날라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편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는 민법에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럼 민법에 조문이 없는 거는 왜 없는 거냐? 이런 게 뭐죠? 그러면 도산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335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파산은 335조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민법에 하겠다. 근데 임대인의 파산은 없으니까 335조를 없는 걸 갖고 똑같은 걸 보는데 얘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335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없으니까 335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 등등 이게 입장에서 민법에 없는 것을 놓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산법 335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에 엄연히 있어도 이거 있는 걸 우리는 안 본 척, 못 본 척 또는 뭐 보통 덮어 씌우는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민법 있어도 민법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 사람들 뭐 그런 거 지네들 왜 만들었대? 우리 도산법 보면 335조가 있는데 하고 이쪽에서도 아예 민법 무시하고 막 이런 생각도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정해놓은 걸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딱 있어버리니까. 일본에 있었으니까 우리 민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있는 이상은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는 민법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있었걸 우리가 했고 그러니까 아유 곤혹스러우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보세요. 그 뒤에 4-30에 각주 뭐 34, 35를 보세요. 각주 34, 35를 보세요. 일본은 민법을 성가시다 하고 삭제하고 도산법 335조 우리 똑같은 그것에 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각주 35번 보세요. 일본 파산법은 2005년에 한번 왕창 바뀌었어요. 그 전이 우리 파산법인 거예요. 그 전이. 왕창 바뀌었지만 뭐 하지는 않고 하여튼 법이 완전히 하여튼 다시 우리의 기존 틀이 거의 일본의 그 2009년 그 정도 그 연도에 해당하는 때까지 틀하고 또 거의 유사하다가 일본은 이제 뭔가 다시 앞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민법 규정은 삭제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도 민법 삭제하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본다면 이거 무시해버리고 임차인의 파산도 그냥 335조로 오면 돼. 근데 우리는 민법 규정이 그게 있어. 일본법 받아들이고 지금 일본법은 또 이제 그래서 이거 굳이 민법 규정 둘 필요 없다 삭제했는데 우리는 그거 또 못 쫓아가고 임차인이 파산할 때는 도산법 규정보다는 민법 규정 그냥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는 상대방 측도 해지할 수가 있어. 원래
이런 규정 없으면 도산법만 온다면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그냥 유지해서 빌려서 계속 쓸 거냐 뭐 등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파산했으니까 지금 빌려 쓰는 쪽이잖아. 빌려 쓰는 쪽 입장에 파산관제인이 계속 빌려 쓸 거냐 아니면 우리 이거 그만 끝낼 거냐 등등을 해야 되는 이 335조로 와야 되는데 지금 민법이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파산된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나 니하고 거래 못하겠다는 식으로 상대방한테도 해지권을 준 거야. 민법의 발상. 왜 망한 니네가 뭐 유지하고 가고 이런 거 오히려 나도 불안하다. 상대방 입장에서 나 지금 빌려줬는데 이거 빌려줬다가 뭐 제대로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월세 뭐 이거 차임 너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나 너 못 빌려주겠다 라고 상대방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였던 것 같아 민법은. 그제? 근데 이쪽 도산법에서는 지금 임차인의 만약 도산법 335조만 갖고 한다면 이쪽만이 하는 거지. 상대방은 그냥 일단은 너 이행을 청구할 거야 아니면 그냥 빠꾸 할 거야 라고 좀 답변 좀 빨리 해.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도산법적인 규율을 한다면. 그치? 근데 지금 그쪽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의 파산은 지금 우리의 지금 법은 민법. 한편 임대인이 파산했을 때는 빌려주는 쪽이 파산했어. 그러면 빌려받는 쪽은 어떻게 될까? 그냥 특별히 아까 빌려주는 쪽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불안한 뭐가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비교적 이쪽에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이 파산하면 월세 기준으로 한다면 나 빌려 쓴 거 끝내고 월세 안 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네. 근데 하여튼 이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는 특별히 없네.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민법 규정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민법 규정이 없는 거는 그럼 도산법 니네가 하라라는 거냐 뭐냐 뭐 이런 문제 있어. 그냥 놔두는 상태. 오히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뭐로 또 여기서 보냐면 도산법 규정조차도 얘기하지 않겠다. 부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또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없으니까 이제는 도산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없으니까 민법 기준으로 보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도산법 335조 같은 것도 말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도 또 발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것의 의미를. 왜냐하면 뭔가 규율하고 싶었으면 민법에서 규율을 했었고 민법에서 규율하면 도산법의 적용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는 도산법 뭐 아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은 것을 보는데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학설이 있는데 실제 335조를 완벽히 적용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부분적으로 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파산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이나 이런 걸 빌렸어야 되는 물건을 빌렸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생각해 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도 보장해주고 함부로 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월세도 뭐 몇 %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막 이런 게 등이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파산돼서 해지된다는 건 내쫓기는 거 아니야. 그치? 해지된다는 건 내쫓기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동산과 부동산을 좀 구별을 했어. 대항력 있는 의미에. 즉 동산은 그냥 335조 적용해서 그냥 해지하든지 그 임대차를 사용하던 그 임대차의 계약을 해지해도 큰 타격은 없는데 부동산은 이게 타격이 있잖아. 나는 잘못 없잖아. 임차인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임대인이 파산한 거잖아. 임대인이 파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쫓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충적으로 335조의 적용에 대해서 동산은 적용해서 파산관제인이 망한 사람의 파산관제인이 내쫓든 그냥 살게 하든 선택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적용해도 좋지만 부동산은 이게 내쫓는 쪽으로 작동시킨다든지 하는 이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게 제한 적용설 뭐 절충적인 입장인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건데 다행히 우리 법은 그래서 아까 말한 부동산 임대차 대항력 있는 경우에 적용을 없이 한다. 요거는 왜 일본의 그 학설을 받아들여서 딱 했냐면 임대차의 그 보증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별조건적인 지위를 주는 거 등등 여기서도 임대차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만약 임대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제인이 확 내질러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 적용설의 입장에 따른 조문까지 뒀어. 그래서 340조 사항을 보면 입법적으로 해서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는 335조의 적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 335조의 적용이 없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4-31에 그 뒷면에 가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2006년 시행 도산법에서는 도산법 340조 사항에서는 의와 같은 입장에서 이런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파산관제인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즉 335조의 적용이 없는 이런 규율을 하고 있다까지 일단 이해해보면 돼요. 되겠어요? 일단 그런 정도. 우리가 했던 거야. 봐봐. 임대인 임차인 파산에서 뭐 하나 했냐면 일본에서는 조문을 민법 조문을 없앴다고 그랬던 그 부분 봐봐. 우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이제 파산이 선고되면서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됐다. 있어서 차인의 파산에 대해서 민법의 637조에 원래는 파산법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돼? 파산법 규정에 의하면 도산법 335조 337조에 의하면 파산 관제인이 차인의 파산이니까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를 계속 고할 건가 뺏을 건가를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민법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지? 상대방도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335조에 적용이 없다. 거기까지 정리했는데 일본은 민법 규정이 못마땅해서 삭제했다. 우리는 그 전 단계 게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서 학설이 뭐 이 민법 규정만으로 커버하느냐, 뭐 도산법 규정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 어떤 회사가 건물을 빌려줬나 봐요. 어휴, 건드렸다. 건물을 빌려줬어요. 상호저축은행. 근데 이제 뭔가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한 거예요. 임대인이 건물주가 건물 빌려줬는데 얘가 파산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예금보험공사가 약간 그 공적자금 뭐 이런 거 때 특별법에서 파산관제인이 되도록 해놨어요. 예금보험공사가.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뭐죠? 예금채권 뭐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종전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은행은 거의 뭐 확실한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은행이 파산하고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거. 심지어 지금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삼성,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죠? 한진해운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고 막 국가가 지금 국가도 망할 수가 있다. 막 상상도 아닌데 거의 난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되는데 그쪽이 이제 임차인이 파산을 했는데 이쪽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을 하니까 좀 찜찜하지. 이 월세 제대로 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민법 규정이 없으면 파산법, 도산법 규정만 있으면 그 예금보험공사가 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해지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민법에는 지금 임대인이
해지할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이 지금 보면 민법 637조에 있어서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에 임차인의 파산관계인 말고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도산법 규정보다 민법의 특별 규정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의미가 있냐면 손해배상이 있으면 민법에서 그냥 이건 특수 상황이니까 손해 있어도 받지 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민법에서. 근데 아무리 파산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그게 완전히 못 받는다고 하지는 않거든. 이런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이라든지 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못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없는데 민법에서 딱 그렇게 해놓은 거야. 즉 이 건물 빌려줬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자기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냐면 임차인이 파산하면서 해지한 건 좋은데 자기네가 그것 때문에 무슨 유지돼가지고 뭘 어떻게 했던 거가 엉클어지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민법의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을 헌법재판 건 거예요. 이해되겠어? 근데 지금 1번은 어찌됐든 뭐야. 이런 손해배상 할 수 없다 등 포함한 그 민법 규정을 삭제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도산법의 영역에서 우리의 335조로 처리해서 해지할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뭐 청구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야. 뭔가 손해에 그거 가지고 파산채권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거가 가능한데 이쪽에서 그 헌법재판관 조문이 아마 이번 2016년 9월 29일 헌재에서 선고된 2014 헌바 2구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 637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걸었는데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죠. 괜찮다. 그러니까 이 건물 빌려준 회사 측 개인이 아니라 이게 개인일까? 뭐 회사일까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무슨 상호저축은행이 옛날에 무슨 금고 이런 거가 좀 은행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 업된 뭐 그런 용어인데 부실한 게 많았었죠. 그런데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니 이쪽에서 청구인은 건물 빌려준 사람은 그 상호저축은행에서 파산을 선고해서 파산관계인이 됐던 예금보험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고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니 이 건물 빌려준 임대인 측에서는 손해배상 이게 해지되면서 자기네가 뭐가 엉클어졌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봤더니 민법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걸려가지고 못하니까 이거 억울하다. 헌법재판 건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산법 그 자체의 조문은 아니고 민법 조문인데 이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30에 그 1번 어쩌고 저쩌고 삭제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이 해지하더라도 도산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못하는 건 아닌데 파산채권으로 그 사람 아까 우리 손해배상 채권 파산채권이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민법 규정.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를 여러분이 모르고 갔는데 잘 봐봐요. 131면에 이 민법을 적용하느냐 도산법을 적용하느냐의 차이는 민법에서는 상대방도 해지권이 있다. 또 하나 특징은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종료되는 거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가 특징이다라는 걸 지금 131면의 서너째 줄에 내가 써놨는데 그게 민법을 적용하면 그런 특징이 있고 우리는 적어도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는 그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도산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이제 그 민법 규정이
도산법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에서 파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나름대로 민법 생각도 이해는 돼요. 임차인이 파산됐으니까 꼭 임차인에서만 파산관이 등장해서 갈 건지 뺏을 건지 말고 임대인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임차인 빌려줬는데 임차인 파산했는데 차입자에서 이거 계속 제대로나 이거 받을까 불안불안하니까 임대인도 해지를 하도록 한 거가 그리 이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런데 하여튼 일본은 그래서 그때 뭐 민법적인 부분에서 헛가지 생각이 미쳐서 그런 규정을 뒀고, 우리도 그런 민법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또 별도로 도산법에서 335조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도 쌍방 미행 쌍무 계약의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는 민법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게 낫다가 일본의 그때 언제까지 생각이었고, 우리도 그걸 답습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내 책에까지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중간에 쑥 발을 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민법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일본에서는 민법 규정 없애니까 이제 도산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335조에 해당하는 그 규정을 처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뒤늦게 이 민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 같고, 이런 좀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의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안 된다고 딱 잡아댄 게 이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 되게 황당한 거에 걸린 거죠. 아마 민사사건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헌재까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정이 헌법 소원 심판을 했는데 의원이 아닌 것으로 헌법의 의원 법률 심판까지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의원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튼 이놈아가 일본법이 왜 없앴을까 이런 걸 잘 좀 해서 공격을 하지.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효한 공격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뭐라 붙여볼 만한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이 결정문인 거 보니까 일본법 없어진 거 좀 한번 왜 없어졌을까 이런 걸 보면서, 민법 규정이 일본 게 없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것도 이 규정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대답이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그 싸움, 그 부분에 관한 쟁점은. 그러니까 그거 일본이 왜 없앴을까를 좀 자세히 한번 공격을 해보지. 그냥 억울하다고만 공격을 한 것 같아. 적어둬요. 뭐 민법 여러분이 임대차 배울 때 그때 말했듯이 잘 안 보잖아요. 631조 이런 거. 그냥 그런 규정 하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이게 근데 지금 민법에서만 보면 그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도산 관련해서 계약 강론에서 몇 개 조문이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 지금 임차인의 파산, 그죠?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파산, 이게 민법 조문에 있어요. 도급에 있어서 도급인의 파산, 이게 계속 있는 건데 몇 개. 하여튼 그게 하나 나왔네요. 그런 사건이.